자,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중미 사회의 갈등과 통합, 주로 사회에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발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 앞 세션에도 보니까 중미 사회 갈등과 통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총 9개 세션 중에 2개가 사회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다루네요. 국가별로 보면 과테말라, 벨리제, 그다음에 중미 북부 삼각지대인데, 이 지역이 요즘 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청중은 별로 없네요. 일단 그러면 20분씩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5분을 종합 토론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일단 10분 전에는 5시 10분 전에 마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 남았을 때 한번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철저히 지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노영석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부경대학교에 있는 노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과테말라의 과거 사청산 이행기 정의와 굉장히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발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진착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과거청산 그룹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이 유해 발굴 문제를 중심적으로 이제 다루는 이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해 발굴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고 있을 때 전 세계 해외 사례에서 동일한 사례들이 어디 있는가를 좀 많이 찾아봤고요. 찾아본 가운데에서 중요한 교훈이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를 보다가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 과정을 적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이 평화협정 이후에 죽음에 대해 가지고 신원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과테말라 과거사청산에서 발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유해 발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시체를 땅속에서 꺼내는 것인데요. 이 꺼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인류학적이나 아니면 혹은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회권에서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의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보편적 분류는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그 다음에 비참한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죽음 이후에 적절한 의례가 형성이 되어서 그 의례에 따라 가지고 망자의 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산자의 역할이 확보가 된 그런 사회에서의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자살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인신공의를 당한 이런 죽음들은 상당히 나쁜 죽음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죽음의 또 하나의 경향성은 뭐냐면 이 죽음이 떠돌고 있는 죽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나쁜 죽음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사회권에서는 이 어떠한 죽음이 나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분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만 베트남 사회의 경우에는 죽음의 종류가 약 72가지 정도로 돼 있고 그 죽음의 종류 가운데서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고 어떤 죽음이 비참한 죽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폭력과 연관되어서 실종이 되거나 혹은 학살이 되어서 안매장지에 묻혀가지고 그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죽음은 상당히 이제 그 나쁜 죽음으로 이제 치부되는 경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나쁜 것은 시체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시체에 대한 예우 혹은 관습을 행하지 못해서 그 죽음이 온전하게 저승으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죽음이 이제 가장 나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나쁜 죽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 바로 이 군사 독재 정권이나 아니면은 폭력적 시기에 그 학살되거나 혹은 안매장되어서 실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해 발굴이라고 하면 이 이행기 정의 시기에 이행기 정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행기 정의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과거사 청산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영어의 단어는 이제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해가지고 이행기에서 만들어지는 정의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이행기 정의에 있어가지고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죽음들은 시체를 찾지 못하는 죽음이나 혹은 불법 그 정치적 탄압과 고문이라든가 감금이라든가 민간 학살이라든가 테러, 암살 등으로 이 잔혹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인권 유린이 발생한 죽음들이 돼 가지고 그 나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굴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서 그 사회의 관습과 의례로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렇게 저질러졌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와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엄격하게 틀려지기 때문에 시체가 발견되는 죽음으로 전환시켜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하는. 그래서 과거사 청산에서 유해 발굴의 의미는 오히려 이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 실제 학살이 있었고 암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증거의 의미를 떠나서 그 사회가 항구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례나 관습이 필요한데 이 관습이나 의례를 행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죽음의 역할, 그러한 이제 기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 물증을 찾는 과정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관습과 의례를 통해서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는 상징성에 대한 측면, 두 가지 측면의 죽음의 의미가 곁들여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유해 발굴의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것은 그러면 과테말라에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유해 발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많이 생략을 했는데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을 했는데요. 과테말라는 60년부터 96년까지 내전을 겪었고 특히 내전 기간 중 냉전이 그 심화되던 1981년부터 83년까지 그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 게릴라와 인접하게 살고 있는 마야 원주민들을 게릴라의 동조자로 보고 상당히 많은 군사 작전 등을 통해서 이 마야 원주민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마야 원주민이 그 학살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기록과 내용들은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평화협정이 96년도에 체결되고 나서 약 20년이 훨씬 더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혹은 주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러면 학살된 사람들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한 과정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 96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과테말라에서는 유해 발굴이 대단히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해 발굴은 누가 요구를 했냐면요, 주로 그 희생자의 가족이나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이 유해 발굴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암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밤대구아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원래 같은 단체였는데 내부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나눠졌는데 이것은 실종자 가족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 모임과 그다음에 이 여러 그 국제 엠네스티 같은 국제 기구에서 노력을 해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해보자 하는 이제 결의가 되었죠. 근데 평화협정이 실시되기 이전인 1988년부터 발굴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발굴은 거의 이제 유가족에 의한 요구 때문에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88년도 초기 발굴은 대부분 올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해 발굴을 요구를 하거나 이것을 검찰기관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상당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특히 그 하부 조직, 그 다음에 준군사 조직들의 그 구성원들이 유해 발굴을 요구했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협박과 그다음에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유해 발굴이 곤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끼체주에서 검사가 한 용감한 유족이 신청한 유해 발굴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상당한 강력한 그 경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발굴하는 사람들도 누구냐 하면 그 지역 소방대, 의용 소방대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장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발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발굴 작업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발굴은 고고학과 사회인류학 그다음에 법인류학이 함께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나온 유해나 혹은 유해와 같이 나오는 유품들이 증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그 유해를 발굴을 해야 그 모든 사람들의 주검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대부분 엉켜 있어서 한 개체의 유해, 그러니까 뼈를 1인분으로 1인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개체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제 마구 달라들었을 때는 결국은 이 유해 발굴이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굴된 유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해를 이제 묻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자,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없었고 처음에 그래서 이 소방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하는 좀 러프한 유해 발굴이 이제 초반기에 실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88년도의 초기적 경향이 1991년도에 들어서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이 바뀌게 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해줬던 유해 발굴 팀이 있습니다. 이 EAAF라는 발굴팀인데 이 EAAF는 더러운 전쟁 시기에 아르헨티나에서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던 그 그룹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멕시코 아요치나파 43명 실종 사건의 유해도 이 EAAF에서 발굴을 했고요. 이 발굴 기관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EAAF를 창설한 사람 가운데 미국인입니다. AAAS라는 그 조직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 스노우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위한 거대한 그 기념 의식이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틴 아메리카 자체적으로 그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유해 발굴을 할 수 없을 때 이 스노우 박사가 와서 그 아르헨티나 발굴팀을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91년도에 과테말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테말라를 방문해서
이제 과테말라에도 발굴 팀을 하나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EAFG고 이 EAFG가 92년도 끼체에 있는 마야 원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죽었던 이유가 뭐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이 EAFG가 과테말라의 각종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과학적인 발굴 기술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해를 발굴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이 발굴된 유해들은 그 96년도 평화협정 이후에 만들어진 과테말라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PPT를 못 만들었는데 EAFG에서 발굴했던 여러 이제 그 총 통계가 나오는데요. 2004년 10월까지 총 349개소에서 2,982개체의 유해를 발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더 여러 가지 그 지금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로 발굴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미니스테리오 푸블리코라고 하는 검찰 기능으로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거해서 일단 검찰에다가 보고만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발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해 발굴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이 없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기능이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국가는 이 발굴 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인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유해 발굴이 진행된 곳은 끼체주고요. 이 끼체주에서 이 EAFG가 발굴한 것들이 약 2,000회가 넘습니다. 그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혹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각자의 유해 발굴 팀을 만들어서 유해 발굴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해 발굴은 그럼 어떤 결과에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발굴의 기능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진실, 증거 찾기, 증명. 두 번째는 의뢰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이 유해 발굴의 첫 번째 기능으로서 발굴된 유해는 기소된 가해자들, 학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하는데 이제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진 유해 발굴의 진술이 약 2,000회에 걸쳐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 유해 발굴의 그 결과가 검찰에서 법원 증거 기능으로 활동한 것은 몇 차례에 불과합니다. 단 1% 수치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뭐냐면 유해 발굴의 결과가 과거사 청산 혹은 피학살자들을 단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활용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PPT로 나오고 있는 이 표에 나오는 대표적인 학살 사건인데요. 리오네그로나 아니면 플란데 산체스 도스 에레스 사건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때 PH 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 민병대입니다. 지역 민병대나 아니면 이 군사 간부들을 처벌하는데 재판을 해서 뭐 6,060년형을 주고 뭐 7,200년형을 주고 뭐 이런 재판들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재판에서 유일하게 약 5건 정도입니다. 5건 정도에서 유해 발굴의 결과가 증거 기능으로서 작용했을 뿐 나머지에서는 유해 발굴의 결과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해 발굴의 기능은 2013년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리오스몬트를 그 전범으로 혹은 학살자로 규정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결과를 안았는데요. 이때 리오스몬트를 기소하기 위해 가지고 약 30명의 법의학자가 법정에서 자신들의 유해 발굴 경험과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봐서 그러면 유해 발굴은 왜 법정에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4번에 나오는 이 기능이 뭐냐면 액갑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 뭐냐면 유해 발굴을 유족들이 바라보게 되면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외상후 그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심리 치료팀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심리 치료팀의 대부분은 스페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과테말라에 와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케이스
별로 이런 실험들을 실시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발굴 전에 인터뷰를 하고 발굴 중에 인터뷰를 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봤는데요. 이때 마야 원주민들이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물론 저도 이제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보고 그랬는데 마야 원주민들의 유해 발굴에 대한 의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유해 발굴의 의미 가운데 두 가지 가운데서 증거 능력으로서의 찾기 방법,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위한 방법보다는 오히려 자신들 원주민이나 혹은 카톨릭의 관습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해를 반드시 발굴해야 되고, 저 사람 억울하게 죽었던 저 사람을 적절한 제대로 된 매장지 속에 다시 재매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습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액감에서 발표했던 결과들 보면 유해 발굴의 가장 큰 동기는 원주민이나 혹은 카톨릭의 관습적 경향들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진실 규명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물론 뭐 그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이게 더 첫 번째 요인이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발굴된 유해를 보면서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약간 다르게 보는 관점인데요. 공식적 재판을 통한 정의가 가장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원주민들의 마음이나 아니면은 이 조직들이 충분한 그 결과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지금 이 표에 나오는 이 사례들은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다뤄졌던 과테말라 내전 시기의 주요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입니다. 이 재판 기록에서도 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들 가운데에서 발굴이 실시되고 발굴의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 기능으로 그 확정이 되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좀 아쉬운 경향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라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연구 방향이나 제가 어떤 그 의문점을 가지고 하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법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들의 뼈를 찾고, 이런 관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마야 원주민, 특히 과테말라에 있는 마야 원주민들의 유해 발굴은 관습이나 의례적 측면의 그 가능성보다는 그 법정 증거 능력으로서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과테말라의 현상을 조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례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죽음의 관념이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피학살자들의 죽음에 어떻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 소위 사건을 바라보는 컨셉이, 우리는 이제 과테말라가 하나의 근대 국민 국가라고 생각하고, 과테말라 당연히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이걸 추도하고 유해를 발굴하고 그걸 검찰에 제시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라틴 아메리카의 이 부족 구성체가 많은 곳들은 일치된 관념으로서의 컨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족 개념의 죽음에 대한 관념과 과거사를 바라보는 관념과, 그 다음에 근대 국민국가 법원에서 바라보는 관념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그 죽음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동떨어져서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례들에 대한 그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코로나가 사라지면 한번 가서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보는 것은 그러면 주요 피해 당사자였던 마야 원주민은 과테말라 내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지금 드러나고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유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자기 사회가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야 원주민들의 죽음의 관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대 국민 국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망각에 대한 저항이라고 제목을 적었냐면 결국 이런 관습이나 의례적 측면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재판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서의 과거사 청산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마야 원주민 마을에서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과거사 청산은 과연 법적인 정의일까? 혹은 처벌의 정의일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측면에서의 그 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행동 자체에 있어 가지고의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이 원만한 미래 세대로의 이행,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테말라 과거사 청산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를 뭐 지금까지 진행했고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발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나중에 토론 때 시간이 있으면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과테말라가 뭐 민주화가 됐고 평화 협상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중남미 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거기다가 과테말라는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우리 충북대학교의 이성재 교수님께서 벨리제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렇죠? 어떻게 되죠? 엔터 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먼저 쓰셔도 되고 처음부터 쓰셔도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이성재입니다. 예,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영국령 온두라스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이제 벨리즈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탈식민주의가 과연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가라는 주제를 보다가 이 주제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먼저 문제의식부터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의식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리즈의 어떤 개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영국의 식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라는 사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벨리즈 남부의 투쟁, 주로 이제 남부의 똘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마야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입니다. 사람과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은 식민주의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라든가 홋카이도, 그다음에 미국의 하와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와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부 식민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탈식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벨리즈의 개요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유카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과테말라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카리비안 해를 놓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옆에 오른쪽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제 옛날에 벨리즈의 수도였던 벨리즈 시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쪽에 까요 지역으로 벨모판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도가 이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 남쪽에 오는 이제 이쪽이 똘레도 지역인데요. 이쪽에서 그 푼타 고르다라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야족들의 어떤 자치운동, 독립운동, 그다음에 어떤 생존권운동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벨리즈라는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벨리즈의 한 섬을 블레가도 까이라고 하는 섬을 소유를 해서 이걸 이제 약 175만 달러에 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생태보건 리조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유명한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인데 벨리즈로 자산을 도피시킨 혐의로 지금 에스파냐 법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약 55억 달러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메시의 아버지인데요. 아마도 이분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구가 약 42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구미시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면적은 10분의 1배고요.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크레올어 등이 있고요. 종교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요. 벨리즈 달러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황은 입헌군주이고 영연방이고 의원 내각제입니다. 국가원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요. 현재 총리는 후안 안토니오 브리세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상원이 12석이고 하원이 31석입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6석은 총리가 임명을 하고요. 3석은 야당 당수가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3석은 이제 종교단체가 임명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독립일은 1981년 9월 21일이고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벨모판의 국회의사당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현 브리세뇨 총리의 모습입니다. 경제 현황을 보시면요, GDP 약 17억 불이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은 주로 설탕, 바나나, 오렌지를 하고요. 수입은 기계, 공산품, 연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981년에 북부 쪽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약간 이제 좀 활기를 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계라든가 교육 현황은 이렇게 되고요. 벨리즈 달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 1불이 한 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달러면 한 6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블루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벨리즈 관광의 어떤 핵심 지역 중에 하나고 많은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를 좀 더 간략하게 보면요. 원래 이제 에스파냐 땅이 없고 나중에 영국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쟁이 벌어지는데요. 1798년에 9월 10일에 이제 생조지 까의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영국 점령이 확정이 됐고요. 영국은 자메이카 식민지 일부로 이것을 관리합니다. 1862년에 영국령 온두라스라는 이름의 독립된 식민지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 1964년에는 내정자치권을 인정받습니다. 이때 이제 옆에 있던 과테말라가 굉장히 반발하게 되고요. 국경 문제로요. 70년에 벨모판으로 수도를 이전하고요. 73년에 벨리즈로 국명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1981년에 영연방으로 독립을 하고요. 1991년에 미주기구에 가입하고 이렇게 수순이 됩니다. 정치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맨 아래에 보시면 74년 이래로 이제 두 양당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당입니다. 하나는 중도좌파인 인민연합당 PUP라고 하는 당이 있고요. 또 중도 우파로는 연합민주당 UDP라는 당이 이 당이 이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벨리즈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캐들 프라이스의 모습이고요. 196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영문용 온두라스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인민연합당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84년, 89년은 다시 또 연합민주당이 승리하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인민연합당, 연합민주당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 지역이 이제 과테말라와의 어떤 분쟁 지역으로서 지금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서 이 사이드 무사 두 명의 총리를 좀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드 무사라는 이제 팔레스타인 어떤 혼혈 계통의 사람이 총리직을 유지를 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유학 출신이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벨리즈 남부의 톨레도 지역의 문제를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세금 인상 문제라든가 또 측근 비리 같은 걸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2008년부터 2020년에는 연합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최초의 흑인 총리라고 할 수 있는
딘버로우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에 다시 인민연합당 지금의 브리세뇨가 총리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6개 행정구역이 있는데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벨리즈가 여기가 이제 핵심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좀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똘레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푼타고르다가 이제 캐피탈이고요. 약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모파는 아직 한 2만 3천만 정도고요. 이 정도인데요. 아직 인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종 구성을 간단하게 보면요. 메스티소, 크레올, 마야, 가리프나, 동인도인, 그다음에 메노파교도, 백인, 아시아 이런 정도의 순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고 주로 메스티소와 크레올이 핵심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스티소가 53.4%고요. 크레올이 22.3%의 수치를 갖고 있고 우리가 볼 남부의 똘레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야족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벨리즈 시티고요. 북부는 이제 메스티소 마야인, 중부는 크레올이 지배하고 있고 남쪽에서 이제 이 마야족과 보판 마야족, 킥치 마야족 이런 족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가 이제 좀 굉장히 그리기가 어려운 국기를 갖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독립과 자주고 파란색은 카리브해, 흰색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50개의 올리브 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독립운동을 시작한 1950년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나무가 마호가니 나무입니다. 원래는 로그우드가 주로 수출품이었는데 마호가니 나무가 지금은 이제 가장 큰 수출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왼쪽이 이제 메스티소고 오른쪽이 이제 크레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끼라든가 노도 있고요, 배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라틴어로 스브 움브라 플로레오라고 써 있는데요. 내가 그늘에서 번성하리라. 이 그늘을 가지려면 숲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 국토의 약 3분의 2가 숲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생태 운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본 벨리즈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식민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이전에 당연히 벨리즈 국가에 대한 역사 문헌은요 친영국적이고 친식민지적 전제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존 버든이라고 하는 총리가 1925년에서 1932년까지 여기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그가 남긴 글에 따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국의 법과 질서를 전파하기 위한 근원적인 욕망을 찬양한다. 식민주의에 대한 어떤 찬양에 대한 얘기가 알 수 있고요. 마야인에 대한 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1년에 버든이 이렇게 긴 글을 썼는데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국의 정착 이전에 마야인들은 자치를 감췄다. 이런 유적들이 있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엔 마야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철저히 유럽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885년의 지도인데요. 지도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똘레도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확대를 해봤더니요, 조사되지 않은 산악 지역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carry inhabited 해서 사람들이 사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같은 지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조사되지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이 지역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 들끓었던 마야라는 거죠. 한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진정한 원주민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이들은 실패한 문명인이었다라고 규정하려고 했던 게 식민지적 관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라고 영국 온두라스의 감독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알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지금도 이 벨리즈 남부의 똘레도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고요. 지금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똘레도의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루반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스티소가
이제 원래 이거 보시면은요, 84년 이후에 푼타코다는 이제 톨레도의 수도죠. 거기에 지역 위원들은 40년 동안 모두 영국인이었고요. 20년대 이후로 크레올을 등용합니다.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배를 하는데요. 이후에 크레올은 공동체 규모가 감소합니다. 현재 2000년에 15%, 지금의 5%에 불과한 정도로 톨레도 지역에서 감소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크레올의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집단, 중국인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레바논 같은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기반을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봐야 될 사람들이 흥미로운 게요. 1861년에서 65년 사이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패배했던 남부 연합군에 속했던 사람들이 1868년에 이쪽 푼타고다 벨리제 남부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리푸나 사람들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연합 정착민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와서는 열대 농업 식민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했지만 콜레라 전염병 이후에 대부분 다시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였냐면 근처에 있던 가리푸나 사람들을 노동자들로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얻지 못하면 설탕 플레이테이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단기들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벨리지의 유적들입니다. 남부연합군이 사용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남부인들은 벨리지 정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대책에 나온 것이 인도로부터 이 쿨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입을 합니다. 이 외에도요, 중국 남동부의 복건성이라든가 샤먼성의 중국인들도 많이 이때 들어오게 되고 또 아랍 쪽 사람들도 이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치안 행정관으로 자신들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좀 더 강압적인 어떤 훈육을 이 노동자들에게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부연합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순수한 백인으로서의 어떤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대가 지나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은 벨리지에 거주하기보다는 다시 미국으로 보내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지역을 이제 좀 더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영국 정부의 어떤 무관심과 소홀한 관리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관리가 1903년 말까지만 해도 2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이 지역은 가장 위험하고 어떤 외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런던의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후임자에게 이곳에서 관리를 할 때 아주 좋은 삶을 살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답합니다. 결국 이 지역은 계속해서 회피의 대상으로 여겨졌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벨리즈의 어떤 탈식민주의 문제, 더 나아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벨리즈 남부의 투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남미에서 지금 가장 볼 수 있는 것들은 원주민들의 토지를 탈식민화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도요, 숲이 많은데요,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고 그러면서 숲이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또 마약 밀매업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마야 원주민들의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토착 문화를 강조하고 마야 토착 문화를 강조하고 또 토지 권리의 깃발 아래 자신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81년에 벨리즈가 독립한 이후에도 벨리즈는 마야인들을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영국 식민정부가 한 태도랑 똑같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땅에 대한 그들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벌목 허가를 내리면서 위협을 했죠. 계속해서요.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마야 운동의 성과는 주로 법적인 조치에서 나타나는데요. 2015년 4월에 벨리즈 최고법원이었던 카리브 사법재판소에서 마야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벨리즈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도 큰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벨리제 마야 토지 권리 운동가로 가장 잘 알려진 줄리언 초라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고요. 이 부인입니다. 벨리제 마야의 활동가인 줄리안 초는 벨리제 마야인들의 곤경을 알리고 이 벨리제 정부가 국제 벌목 회사인 특히 말레이시아 벌목 대기업 애틀랜틱에 부여한 17개의 벌목 허가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을 가갖고 거기서 행진을 하고 운동을 또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운동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리였던 무사 총리와 면담도 갖게 되고요. 뭔가 해결되려는 조짐이 벌어지다가 뜻밖에도 1998년 12월에 초가 의문사를 당하고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야 운동이 약간 주춤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8년을 한번 보시면요. 이 파란색은 이제 인민연합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이제 연합민주당입니다. 근데 인민연합당이 조금 더 마야 운동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데요. 중요한 건 1998년입니다. 26대 3으로 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죠. 이때 이제 줄리언 초와 아까 총리였던 무사가 만나서 이걸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능해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줄리언 초의 죽음 이후에 협상이 다시 부진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에 다시 총선이 있었고요. 26대 5로 다시 인민연합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야 운동의 어떤 해결책이 전개되지 않을까 지금 한번 기대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인민연합당이 2020년 11월 11일 총선에서 26대 5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 표입니다. 26대 5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마야 운동이 지금 이쪽 사진은 이제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 우리는 벨리제의 원주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제는 카리브해 지역과 중앙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특히나 3분의 2가 숲이기 때문에 마야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똘레드의 숲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벨리제는 민주적인 국가인가? 민주적인 국가죠. 그럼에도 다른 중남미에 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두 집단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양당제 치하에서의 과두 집단, 그다음에 메스티조와 크레올 중심의 어떤 정치 집단 이런 것들이 여러 다른 소수 부족을 종족들을 좀 소외시키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고요. 개념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입헌민주주의라고 묘사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사람과 지역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처음 얘기했던 문제제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역시 식민지배의 방식이고요. 그것과 단절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사드 쇼만이라고요. 아까 무사와 함께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역시 팔레스타인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외무장관이라든가 뭐 영국 대사도 영입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성격이 19세기의 식민지 정치 경제에 뿌리를 내렸으며 그것이 지금도 식민 지배를 당한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리제의 문제는요. 아까 봤듯이 탈세와 부패의 온상인 조세 피난처,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를 끌어주는 후견주의, 그리고 남부 마야인들에 대한 차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양대 정당이 의미 있는 이념적 차이를 거의 보이고 있지 않고 다른 소수 정당들의 굉장히 힘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벨리제는 분명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평면적 탈식민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식민지적 잔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제대로 된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벨리제가 중남미에 있지만 중남미 전공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나라였었는데 이 중남미를 지역학 전공이 아니신 분께서 이렇게 또 벨리제를 연구해서 발표해 주시니 고맙고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결국 이 나라도 문제가 보면 뭐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제대로 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원주민 개발과 원주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계명대학교의 정상희 교수님께서 중미 북부 삼각지대의 SDGs 이행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정상희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의 SDG 이제 이행 현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저는 우선 뭐 이제 아직은 뭐 논문으로 하기에는 이 주제는 그냥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봤던 그런 특히 여기 이제 보면은 유엔의 이제 그 회원국이 SDG 이행 정도를 보고하는 그 국가의 자발적 보고서라는 그 Voluntary National Review라는 그 VN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이제 보고서에 나온 이제 현황들을 좀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 사실상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그 중남미가 조금 관심이 그러니까 주목을 좀 덜 받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중남미가 굉장히 많은 또 피해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공여국들이 지금 중남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지역을 특히 관심 있게 이제 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까지 코이카에서 이렇게 이쪽 지역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 프로그램들이 치안 강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아무래도 요 지금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 같은 경우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점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지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북부 뭐 삼각지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 당시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미 삼각지대와 관련된 이 지역에 대한 또 이 지역이 또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지역이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따라서 요 삼각지대와 관련된 요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가 뭐 1인당 GDP나 인구나 뭐 GDP 성장률 이렇게 해서 쭉 아까 말씀드렸던 VNR 보고서에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가져온 이 지표들이 사실은 이 세션이 좀 정치와 관련된 그런 세션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SDG라는 것이 이제 사회나 또 환경 분야와 관련된 또 경제 분야와 관련된 이런 세 가지 축으로 된 그런 이제 지표들이 많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져온 지표들이 이렇게 경제나 그다음에 사회나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문해율이라든가 인간개발 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좀 더 많이 이제 보고 가져온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단 이 지역이 특히 취약성이 두드러진 지역이고 우리가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중상위 소득국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지금 요 세 국가만 아직도 중하위 소득국에 있고 또 이 안에 이제 볼리비아하고 니카라구아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5개의 국가만 지금 중하위 소득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과테말라가 인구상으로는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인구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거는 이 인구의 한 65%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이 세 국가의 인구의 65%가 29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GDP 성장률 나와 있는데요. 2019년하고 20년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이거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세 국가들 중에 더 많은 이제 그 GDP 성장률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와 이제 허리케인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는 제가 뒤에 보시면은 그 수출하고 관광하고 송금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관광이라든가 송금 부분에서 이제 그 의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더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문해율 이제 사회 부분의 뭐 지표로서 문해율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뭐 중남미가 보통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체적인 평균에서 한 94% 정도 문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모두 이제 중남미 평균보다 굉장히 문해율도 이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개발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189개국 중에 뭐 127위, 그다음 132위, 124위 이렇게 돼서 거의 중하위 정도의 이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니 계수 빈곤하고 이제 극빈곤 비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 빈곤 비율 같은 경우는 3에서 7%, 그 다음에 극빈곤 비율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 정도의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 계수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 비율도 지금 이 세 국가 다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는 농촌 빈곤 비율인데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모두 지금 농촌 빈곤 비율이 절반 이상 되는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민의 이제 이유하고도 많이 직결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SDG에서는 그 15번 해서 그러니까 정치 분야와 관련된 그런 분야의 지표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량이죠. 그 분야와 이제 관련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인구 뭐 10만 명당 살인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제 이게 이 지표가 좀 개선되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중미의 이제 국가하고 비교를 할 때 이 세 국가에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5배 정도 이상에 이른다고 하고, 또 살인 비율도 중남미 이제 국가의 평균의 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간단한 앞에의 현황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가들의 이제 그 자발적 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제 세 가지 그 부분에 또 이 국가들이 이제 각자 그 국가개발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현황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SDG 17개 목표, 이거는 다 잘 아실 텐데, 이 목표가 이제 기존의 MDG라는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는 그 유엔의 그 국가개발 이제 개발 계획, 그러니까 목표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목표이고, 사실 이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초안을 이제 콜롬비아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큰 의의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만약에 뭐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요 지금 목표의 이제 쭉 성격들을 보시면은 이 목표가 환경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사회 분야,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의 이제 목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표들이 많이 이제 초점을 두고 다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표를 이야기한다면 이 지표 16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SDG VNR 해가지고 볼런타리 내셔널 리뷰의 제출 현황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지금 2017년, 19년, 21년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는 이제 2017년에만 제출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온두라스는 17년하고 20년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VNR을 보게 되면은 이 VNR에 그 국가의 이제 국가 개발 계획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국가 개발 계획과 유엔의 SDG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과테말라는 아주 상세하게 그 VNR을 이제 그 작성을 했고,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는 과테말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VNR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VNR에 이제 각각의 그 국가개발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지금 이제 고려하고 있는 그런 목표별 SDG 이행 현황과 또 이제 각각 국가의 과제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표 보시면은 이게 SDG 이제 대륙별 SDG 목표별 현황인데, 여기서 이제 일단 빨강색 같은 경우는 빨강색이라든가 이제 노란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좀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그 심각한 좀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 이제 파랑색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제 달성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색깔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라틴 아메리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셨을 때 파랑색하고 초록색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강색하고 노란색이 많을수록 이제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대륙과 비교할 때 중남미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근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몇몇 지표를 빼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노란색이나 이제 빨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던 지표들이 거의 다 대부분 역행하거나 이제 퇴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의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라는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각각 국가들이 지금 어떠한 SDG 이행 상황을 보이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정리한 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전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쭉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테말라,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온두라스, 뭐 이렇게 이제 세 지역, 그러니까 세 국가의 전반적인 현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일단은 뭐 그 적정이나 뭐 청정 에너지라든가 기후 변화 대처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회색이 10번하고 12번인데 10번하고 12번이 이제 그 책임 있는 뭐 소비와 생산이라든가 또 불평등의 문제인데, 이 회색은 거의 대부분 이제 통계가 지금 부족해서 이 이행 현황에 대해서 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SDG 10번과 12번 다 보시면은 중남미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과테말라하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다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지금 유엔에서는 이러한 10번과 12번의 요 지표와 관련된 통계 역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측면들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의 이제 SDG 이행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많이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이제 그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러니까 실질적인 달성 목표가 한 30%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SDG 이제 이행 현황하고
현황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그냥 지표를 그냥 잠깐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빈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량 보급 체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교육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정체 혹은 역행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DG 5 같은 경우도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하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SDG 8, 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SDG 9 같은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이제 또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과 12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의 통계 역량이 미비하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해양 생태계 보호에서 역행 혹은 이제 정체 상황, 또 육상 생태계 보호에서 하향세, 그리고 이제 SDG 16인 평화 정의 제도 구축에서 정체, 그 다음에 SDG 17인 파트너십에서 이제 정체되는 현상. 그래서 대부분 많은 목표가 특히 이제 SDG 1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고려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엘살바도르 지금 보면 이제 각각의 이 국가들이 지금 제시하고 그 결과물로 나타내고 있는 엘살바도르 VNR, 그다음에 온두라스 VNR, 과테말라 VNR에서 이제 이 국가들이 이제 그 각자 개발 현황으로 이야기하는 언급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향후 어떤 측면에 이제 이 국가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까지 완만한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빈곤과 또 불평등도 이제 감소했던 그런 현상도 조금은 나타났다. 특히 그 그러니까 노동자의 소득이 개선되고 이제 송금 부분에서 오히려 송금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송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높은 재정 적자하고 부채 비율, 그다음에 범죄와 폭력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건데 일단 그래도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접종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것을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향후의 과제로서 뭐 생산적인 고용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또 사회 형평성을 위한 교육, 또 효과적인 시민 안보, 투명성에 대한 이 부분에 이제 엘살바도르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 발전을 해야 되는 과제로서.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는 일단 빈곤과 지금 불평등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한 1분 정도. 네. 1, 2분. 네. 그러면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그러면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그럼 일단 제가 이제 온두라스 제 그냥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원래 사실은 좀 향후 과제나 뭐 이런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조절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공유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각각의 SDG 목표별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이제 의료 체계라든가 성평등 문제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지원을 중남미에는 많이 특히 이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미국의 어떤 지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주자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의 추이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요 북부 삼각지대를 만약에 지원을 할 때 특히 이제 멕시코와 같은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08년에서 19년까지 아멕시드라고 이제 그 멕시코 수원 총괄청이 지원했던 그 지원의 그 실적을 쭉 이제 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 이제 국제사회 아멕시드와의 협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향후에 중남미를 지원할 때 지금 중남미 국가가 가장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계 역량을 좀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금 진행 중인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또 스페인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제 협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불법 이민의 이제 근본적인 좀 해결을 위한 그런 지원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CCT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중미 지역이 굉장히 중미 삼각지대가 특히 하위 중소득국으로 계속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가들이 전반적인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지표의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ODA 중점 협력국이 지금 거의 대부분 남미로 지금 되어 있고 중미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좀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점 협력국으로서의 또 지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남미에서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IT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나라가 이 세 나라인 것 같은데 이 세 나라가 또 뭐 미국의 불법 이민 뭐 이런 문제도 자아내고 있으니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뭔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뭐 나름대로 중남미에 원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ODA 뭐 코이카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거를 정말 제대로 도우면 그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자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재밌게 토론자께서 들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 10분 내로 좀 압축해서 예.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노력해 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먼저 노영석 교수님, 이성재 교수님, 그리고 정상희 교수님, 그 중미 국가들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노영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망각에 대한 저항, 과테말라의 이행기 정의와 유해 발굴, 이 원고 잘 읽었고 발표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의 연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오랜 동안 인류학자로서 한국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과거 청산, 유해 발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중남미 과거 청산 관련 주제는 보통은 그 제도적인 정치 차원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에 반해서 이번 발표에서 교수님께서는 죽음의 범주와 이제 그것이 또 특정 사회에서 여기서는 이제 과테말라죠. 과테말라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이를 정상적 죽음의 범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에 어떤 의료 과정들이 수반되는가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좀 더 인류학적인 접근이 더 부각된 연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궁금했던 것이 특히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과테말라의 경우 이 민간 단체가 이를 주도해서 생기는 한계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해서 정부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그 모티브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기구일 수도 있고 민간 주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라마다 다양할 텐데 이것에 이상적인 이니셔티브가 있을까, 주도 기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아까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이행기 정의보다는 과거 청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기 정의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기구들이 일정 기간 임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 청산을 그 행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하는 그 관점 차이를 이행기 정의와 과거 청산 혹은 다른 용어가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끝나는 법적인 처벌이나 그게 행해지고 끝내버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망각에 대한 저항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의식과 교수님의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것이 이제 저한테는 찾아봤던 그런 교수님 연구에 대한 자료와 특히 이제 인터뷰와 이 발표 자료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많이는 보지 못했고 2014년에 하신 인터뷰에서 중미 지역의 과거 청사는 해당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미 지역 과거 청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봤어요. 이제 이 발표 전에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원고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번 인터뷰에서요. 과거 청산의 실행은 과거를 향한 몸짓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몸짓이며 그러기에 과거 청산은 가장 강력한 현실 정치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건조하게 이해됐고 그리고 의아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 마야 원주민들의 그런 생사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원주민들의 죽음이 피학살자들의 죽음과 어떻게 겹쳐 있는가 근대 국가 죽음의 관념 그리고 시민들의 관념 조사관들의 관념과는 달라 보이는 그 원주민들의 죽음에 대한 관념 그래서 피해 당사자였던 원주민들이 과테말라 내전에서 인간을 학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여기게 되셨고 이것이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습이나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 국가들에서 관습이나 의례적 측면들 처벌이나 법적 정의보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불의가 망각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저항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전제에서 이제 연구를 전개하신다라고 이해를 했고 이제 그렇게 이해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이해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전공하는 지역이 주로 브라질인데 브라질의 과거 청산 노력과 브라질에서는 시민사회들이 각 단위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성재 교수님의 발표 처음에 제목이 탈식민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가 벨리즈의 정치와 사회 이렇게 탈식민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가라는 제목과 또 이제 그 대상 지역이 벨리즈라는 것에서 이제 저한테는 새롭고 또 흥미를 갖게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중남미 그리고 벨리즈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똘레도의 마야족의 지위와 투쟁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다 배움이라서 여러 가지가 궁금하지만 저한테 궁금했던 것들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의아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처음 제목만 읽었을 때는 이게 다소 직설적인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제목으로 삼으신 것은 그만큼 21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이행 노력이 특히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탈식민주의 그 자체인 양 내외적으로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그 외적으로는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목으로 삼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탈식민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들 이제 공감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핵심적으로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의 라틴 아메리카는 소위 단 한 번도 근대적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자각, 산업과 자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화는 비록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주권의 확립을 토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근대화가 식민주유산의 잔재 탈피의 그 의도적인 실패, 의도적 유지로 점철되었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 그 하나로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자들에 의해서 매력적인 담론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했고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벨리즈의 경우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짚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직 이제 초반의 연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끝에서 제가 이해한 것은 그보다는 벨리즈의 똘레도의 마야인들이 처한 구조적 차별 상황을 다뤄주시면서 탈식민 자체의 필요성을 이제 피력해 주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제목에서 혼자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성재 교수님께서 실제로 연구를 전개를 발전을 시키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식민 노력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민주화를
향한 노력, 그리고 적어도 얕게나마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국가사회 전반에 공유된 인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벨리즈 내 했었는데요. 벨리즈의 경우에도 그 안에 존재하는 영국의 영향력의 잔재, 제국주의적 사고의 잔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얕지만 범국민적인 거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2에서 벨리즈의 상황은 그보다는 그 안에 똘레도라는 특정 지역의 특정 피부색을 가진 덜 시민의 위치에 있는 그 마야인과 그 외에 벨리즈 사회의 대치 구도가 더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라틴 아메리카의 탈식민 노력이 뭐랄까요, 보다 피억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으로 출발해서 지식인의 사유가 이제 출발점이 되어서 좀 더 확산되고, 지금에 와서는 억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흑인과 원주민이 아닌 그런 백인에 가까운 그런 유산계층이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실함, 그러니까 탈식민 노력에 대한 절실함이 덜한 것은 이제 다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벨리즈의 경우에 제게 좀 의아해 보였던 것이,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벨리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이제 하는 말씀인데, 벨리즈가 진정한 독립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81년에 벨리즈가 완전히 독립했다, 그러니까 보통의 자료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영국 연방으로 독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여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벨리즈 내에 있지만 실권은 없고, 실제로 독립국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국기의 문장을 보면 숲 움브라 플로레오, 그러니까 그늘 아래서 번성할지어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벨리즈의 자연적인 지형의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움브라, 그 그늘이 영국의 보호를 의미한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벨리즈와 영국의 모호한 관계, 그 외연적으로는 아니지만, 혹은 영국에 대한 그 벨리즈 지도부의 자기 국가의 위치에 대한 모호한 인식 자체가 우선적으로는 벨리즈에서 탈식민 문제의 지형을 넓히지 못하고 또 공론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성재 교수님께서 제가 마지막에 말한 이 문제와 이게 연결이 되는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수님이 쓰시게 될 그 논문에 대해 제가 이 두 궁금증을 포커스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희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SDG 이행 현황과 과제. 그래서 이런 것들 이행의 정도를 평가할 때 무엇을 지표로 삼을까? 무엇을 객관적인 그런 평가 자료로 삼을까가 이제 궁금했는데, 보통은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공식 문서라고 여겨지는 게 교수님께서 이제 다뤄주신 중점적으로 VNR과 그다음에 UN SDSN의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 그리고 고위급 포럼의 그 HLPF의 가이드라인, 이런 3개 자료를 이제 상호 비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좀 더 부각시켜 주신 것처럼 특히 그 VNR 자발적 국별 리뷰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히 그 밀레니엄, 그러니까 MDGs와 SDGs는 다루는 현황과 목표의식, 그리고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뭐 환경 문제를 부각시키거나 기후 변화, 그리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 외에도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흥미롭게 본 것이 VNR의 이제 역할인데요. 그래서 지금 SDG에서는 회원국이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VNR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노력, 그런 장치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것처럼 표현 자체처럼 자발적 국별 리뷰인데, 이 자발적 국별 리뷰에 각국의 정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작성하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작성하는 데 노력을 쏟을까, 이것이 궁금해졌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2개 수단인 UNSDSN의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라든가 고위급 정치 포럼의 분석평가와는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 3개 수단의 분석평가의 그 차이가 이것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까에 대한 그 관계자들의 그런
적극성 그런 노력이 결국은 그 이행, SDG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정말 처음 제가 접하게 되는 주제들이고 대상 국가들이기 때문에 세세한 질문들이 많지만 이런 질문들은 이제 앞으로 교수님들께서 쓰실 논문에서 제가 더 배울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57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 겸 마무리 발언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실한 설명과 자료를 보고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아까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 뭐저 코미시온이라고 하는데 그 코미시온들은 특별 기구인 경우가 많고 인류 역사상 그 기구들이 그 청산을 제대로 한 기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측면은 우리 과거 청산하면 자꾸 법을 바꾸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연히 필요한데 청산의 대상이나 혹은 그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래로 돌리는 작업들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그런 법적이고 제도적 측면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관습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 측면인데 너무 추상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정신적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결과물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과테말라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없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탈식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 제기해서 보여드렸지만요,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한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벨리즈의 상황, 지금도 1985년, 1994년에 엘리자베스 2세가 벨리즈를 찾아왔었고요. 2012년에는 그 영국의 왕자 해리도 찾아옵니다. 호의적이거든요, 은근히. 그리고 역시 형식적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가 원수로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형식적인 문제, 형식적인 차원과 실질적인 차원을 구별해내야 되고요. 그 속에서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파시즘이라든가 군부 독재의 부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VNR 보고서를 한번 봤던 이유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선진국 국가들의 이제 공여국이죠. 그러니까 공여국의 관점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VNR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이제 시각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VNR 보고서를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IT하고 몇몇 카리브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이 VNR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하고 있고 북한도 올해 이제 제출할 예정으로 사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이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원래 발표하실 때 너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또 흥미롭고 해서 제가 시간 통제를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몰려가지고 뭐 급하게 그냥 답변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뭐 청중도 없는데 열심히 발표해 주시고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청중 한 분 계시네요. 예. 청중한테도 또 우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이제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토론자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